인물평. 탁월한 전략으로 자신을 모시는 주군인 월왕구천이 오왕부처에게 당한 수모를 갚고 춘초시대의 패자로 등극하도록 한 후 상장군으로 임명하고 영토의 반을 나눠준다는 주군의 제안을 뿌리치고 신화된 도리로 주군이 그 옛날 오나라에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니 불충입니다. 그 죄를 지금 받고자 모든 직에서 물러납니다. 라고 하며 성공한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꿰뚫어 떠날 때를 아는 법녀 그대의 처신술은 후세 만대의 괴감이요 헛되게 이름을 떨치는 것은 불행의 원인이라 생각한 그대의 통찰력을 본받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한 영웅호걸이 그 얼마냐. 모든 형세를 파악하는 해안의 소유자인 그대, 전금을 거머쥔 재력가로 성공하고 난세의 천수를 누린 그대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노라. 법녀는 중국 춘초시대 말기의 정치가 책략가로 자는 소백. 원래 출생지는 초나라의 완지로 알려졌고 월나라 대부 문종의 눈에 띄어 월나라에서 구천을 섬겼다. 기원전 473년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월왕구천이 제후의 맹주가 될 수 있었던 데엔 그의 공로가 절대적이었다. 자신의 주군을 춘초패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호련 그 자리를 떠났다. 제나라로 건너가 유명한 거부가 되자 제안받은 재성 자리를 내던진다. 상인으로도 3번이나 천금을 모았지만 세상에 환원하고 유유자적 세상을 살았다. 명재상과 장사의 신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가졌던 인물이다. 중국 전작국가 주나라가 이름만 남고 사실상 와해되자 전국에서 군웅들의 활거가 시작됐다.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세워지더니 자잘한 싸움 끝에 어느덧 5나라로 정리되어 각각 날카롭게 대치했다. 춘추 전국시대다. 천하의 기재들이 각자의 사상과 지략을 전파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세상을 철원하던 백가쟁명의 시대인 것이다. 천하를 통일하고자 했던 제후들과 혹은 사상으로 온 누리를 덮으려던 명망가 등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태어나고 죽었다. 그 가운데 법녀가 있다. 그는 BC 약 517년경 초나라에서 출생한 정치가 군사 전략가이면서 거상이었다. 법녀는 초기에는 초나라에서 작은 벼슬살이를 했다. 그러다 월나라의 핵심 실권을 쥐고 있던 재상 문종을 만나면서 운명이 바뀐다. 그는 문종을 통해 월왕구천을 만났고 법녀의 탁월한 재주를 알아본 구천은 그를 군사 전략가로 발탁한다. 정세는 오나라의 합녀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다. 오왕합녀는 뛰어난 전략가인 손무와 오자서 두 기재의 도움으로 국력을 키운 끝에 패자의 자리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 즈음 합녀는 남쪽 월나라를 호시탐탐 노렸고 끝내 공격을 감행했다. 월나라도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었지만 오나라와의 정면 대결에서는 승산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월나라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전략가가 있었다. 바로 법녀다. 침략을 당한 법녀는 일반적인 군사 전략으로는 오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생각 끝에 나온 그의 전략은 참으로 기괴했다. 그는 자살특공대를 조직했다. 대열의 선봉에 선 자살특공대는 오나라 군대가 공격해오자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칼끝을 자신의 목에 대고 진군했다. 그러면서 할복자살을 하거나 제목에 칼을 쑤셔 스스로 쓰러져 버렸다. 오나라 군대는 경악했다. 피투성이 야착 같은 특공대에 소름 끼치는 자살 모습을 목격하고는 그만 전의를 상실한 것이다. 야사에서는 이 특공대가 자원병력이 아닌 당시 옥에 갇혀있던 사형수들이었다고 전한다. 어차피 죽을 몸, 나라를 위해 죽어주면 신원을 회복시켜주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법녀의 설득에 모두들 동의한 것이었다. 의기양양해서 진군하다 참혹한 자살 현장의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는 오나라 군대를 월나라 군대는 그야말로 사냥하듯 초토화시켰다. 이 전투에서 오나라 왕합녀는 큰 부상을 입고 후퇴해 돌아오지만 이때 입은 상처가 더 나 결국 죽고 만다. 다음 왕은 합녀의 아들 부처였다. 부처는 오자서에게 병권을 맡기고 아버지의 복수를 맹세한다. 비단으로 여민 푹신한 잠자리를 마다하고 마구감과 가시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자신이 출입할 때마다 시종들에게 왕이시여 아버지의 원수를 잊으셨습니까를 큰 소리로 외치게 하는 등 한시도 월나라에 대한 원한을 잊지 않았다. 부처는 서두르지 않았다. 군대를 증강하고 백성들을 보살피면서
나라의 부도 축적해 월나라와의 한판 승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 오나라의 부차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언제 군사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라 범녀는 오나라의 부차를 걱정하는 한편 월왕구천을 충실하게 보조하며 천하쟁패의 원대한 꿈을 키운다. 문종과 범녀는 그야말로 월나라의 양대 기둥으로 성장했다. 월왕은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와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월왕구천은 마치 자신이 춘초패가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오나라의 복수를 두려워해 차라리 먼저 오나라를 공격할 것을 명령한다. 범녀는 반대했다. 준비된 적을 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결코 승산이 없습니다. 이미 오만해진 구천은 범녀의 말조차 듣지 않았다. 3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침공한 구천은 조기의 작은 전투에서 승리한다. 한껏 자신감에 불탄 구천은 막무가내로 공격을 감행하다가 그만 오왕부차의 함정에 빠져 대패하고 만다. 겨우 목숨만 보지않 채 회계산으로 도망간 구천에게는 부상당한 병사 5천여 명뿐이었다. 오왕부차는 회계산을 포위한 후 구천을 서서히 말려 죽이기로 마음먹는다. 치욕스런 패배에 구천은 자결을 결심하지만 범녀는 구천을 만류한다. 오왕부차는 몇 년을 마국간에서 지내며 오늘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 번 크게 쳤다고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부차에게 항복하고 후일을 기약해야 합니다. 구천은 항복 사절로 문종을 보내지만 거절당하고 만다. 부차의 참모 오자선은 월왕을 살려 후한을 남기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구천을 죽이자고 제안한다. 이에 범녀는 계책을 낸다. 바로 여인을 좋아하는 부차의 성정과 오자서 못지않게 부차의 신임을 받고 있는 오나라 재상 백비를 생각해낸 것이다. 백비는 재물을 탐내는 간신이었다. 범녀는 부차에게 경국지색의 미모인 서씨를 후궁으로 들여보내 부차의 혼을 빼앗는다. 그리고 백비에게는 많은 뇌물을 주어 월을 속국으로 한다는 조건의 항복을 상사시킨 것이다. 간신히 목숨을 보존한 월왕구천은 그러나 오나라의 인질로 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러면서 본국의 정사를 범녀에게 그리고 오나라의 인질로 가는 자신의 수행 대신으로는 문종을 임명한다. 하지만 범녀는 이를 바꾼다.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제가 뛰어나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에는 문종이 제격입니다. 범녀는 구천과 함께 월나라의 인질로 간다. 경국지색의 미녀 330명이 동행한 궁녀 가운데 범녀의 히든 카드가 숨어 있었다. 바로 서씨이다. 서씨는 오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부차의 눈에 들어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여인이 된다. 야사에서는 서씨가 사실은 범녀의 여자라고 전한다. 훗날 오나라 멸망 후 범녀가 월나라를 떠날 때 서씨와 동행했고 이후 4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사기에 있다. 인질로 잡혀간 범녀와 구천은 마국간에서 지내야 했다. 범녀는 구천에게 한시라도 하나의 행동이라도 부차의 의심을 사지 말라고 당부하는 한편 백비에게 수시로 뇌물을 갖다 주었다. 서씨와 백비를 통해 부차의 경계를 조금씩 누그러뜨리려는 전술이었다. 어느 날 기회가 왔다. 부차가 병에 걸린 것이다. 범녀는 뇌물을 써 부차의 병명과 병세를 알아내고 곧 회복된다는 정보도 얻는다. 범녀는 구천에게 한 가지 꾀를 낸다. 내용인 즉 이렇다. 구천은 부차를 병문안한다. 그 순간 부차가 변을 보자 구천은 그 변을 손으로 찍어 입으로 가져가 맛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대왕의 변을 맛보니 곧 병이 나을 듯합니다. 얼마 후 부차의 병은 다 나았고 부차는 구천의 행동을 되새기며 구천에 대한 의심을 풀기 시작한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른다. 드디어 부차는 구천과 범녀를 월나라로 돌려보낸다. 아무리 인질의 처지이지만 그래도 일국의 왕의 신분으로 남의 편을 찍어 먹는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가는 행동이다. 그만큼 범녀는 계책을 낼 때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상대의 신임을 얻기도 혹은 의심을 풀기도 한 것이다. 범녀의 계략도 대단했지만 똥을 찍어 먹으라는 참모의 말을 그대로 따른 월왕구천의 생존 의지도 대단했다. 이것은 범녀의 완벽한 시나리오와 거침없고 자신만만한 논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BC 490년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짐승의 쓸개를 핥는 심정으로 오나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다. 문종과 함께 범녀가 총력을 다해 구천을 돕자
월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국력을 회복해 나갔다. 유랑하던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 찼다. 많은 인재를 찾아내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월나라는 젊은 국가가 되었다. 물론 오나라의 부처는 그리 호락호락한 왕이 아니었다. 간신 백비의 간계가 여전했지만 그에게는 오자서가 건재했고 부차의 야망 또한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처는 범녀를 부른다. 내 그대와 더불어 원한을 갚고자 하는데 어떤가? 범녀는 반대했다. 하늘은 빼앗을 때가 있고 주실 때가 있으며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나라는 결국 대왕의 것이 될 겁니다.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난 뒤 구처는 물었다. 지금 부처는 주색에 빠져 있다.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무물살이니 지금 그들을 치는 것은 어떻겠소? 범녀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다. 하늘이 아직 응하지 않고 있으니 대왕께서는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 해가 지나 기원전 484년 오나라 최고의 전략가인 오자서가 백비 등 반대파의 모함으로 자결을 강요당한 끝에 죽었다. 오자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처는 범녀에게 급하게 물었다. 오나라의 기둥인 오자서가 죽었다. 지금이 때가 아닌가? 범녀는 또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때가 아닙니다. 다시 1년 흘렀다. 이번엔 오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 그대는 아니라는 말만 했소. 이때라면 가능하겠나? 범녀가 대답했다. 하늘은 대답했지만 그러나 인사가 되지 않았느니 잠시 더 기다리시지요. 그러자 구처는 화를 내며 말했다. 어찌 나를 속이는가? 내가 그대에게 인사를 말했을 때는 천시가 안 됐다 하고 지금은 천시가 이르렀다고 하면서 다시 인사를 들먹거리고 있지 않소. 어찌 된 것이오? 구천의 다그침에도 범녀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일은 하늘이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나라는 곤궁합니다. 따라서 군신과 백성 모두가 오히려 힘을 하나로 모아 죽음을 무릅쓸 것이니 지금 공격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위태롭게 됩니다. 차라리 지금은 사냥을 다니십시오. 그러나 진정 사냥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궁중에서 잔치를 열어 마음대로 즐기시되 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나라는 우리에 대한 경계심을 풀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오나라의 민심은 분열될 것이고 살림살이는 더욱 곤궁해질 것입니다. 그때 오나라를 치면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녀의 비상한 전략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범녀는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한 수, 결정적인 한 방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구처는 오나라를 친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도성을 비운 부처의 허를 찌른 것이다. 부처는 오나라 군의 절반 이상을 이끌고 북쪽의 제후국들을 치는데 정신을 쏟고 있었다. 도성에는 태자와 몇 안 되는 병사들 밖에 남지 않았다. 월은 급습에 성공하고 태자를 죽인 뒤 오를 점령한다. 부처는 당황하여 급히 군사를 돌린다. 구처는 아직 오의 모든 땅을 점령할 정도의 힘은 없다고 판단, 일단 강화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세 판단을 제대로 못한 부처는 월국에 밀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천의 강화를 믿고 무리하게 북쪽으로 출병하여 국력을 소모한다. 서기전 475년 월나라 군은 오나라의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오왕 부차가 농성하는 오성을 포위하였다. 월왕 구처는 범녀의 계책에 따라 3년여에 걸쳐 지루하고도 끈질긴 공격을 퍼부어 오나라 군대의 모든 역량을 소진시켰다. 부차는 고소산으로 물러나 배수진을 쳤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자 월왕 구천에게 항복을 요청했다. 지난날 자신이 회기산에서 월왕 구천에게 보인 관용을 똑같이 베풀어달라는 요구였다. 월왕 구천은 항복을 받아들이고 지난날 자신이 당했던 굴욕을 그대로 오왕 부차에게 해주고 싶었다. 마국간에 가두고 연회 때마다 불러내어 모욕을 주고 심지어 자신의 변까지 먹일 생각이었다. 한마디로 통쾌한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범녀는 단호하게 부차의 의견을 반박했다. 대왕은 회계산의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나라는 관대한 척 그때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늘의 만국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나라의 강화를 받아들이면 언젠가 또다시 대왕의 자손들이
지옥의 세월을 보낼 것입니다. 주군께서는 어찌하여 마국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씹으며 22년의 세월을 참으셨습니까? 절대로 회계산의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월원구천은 큰 소리로 말했다. 사자를 물리고 진군의 나팔을 불어라. 오왕부차의 사신은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여기고 더욱 간절하게 애원하였다.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지난날 베푼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나라는 대왕의 목숨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에 이르러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시려 합니까? 범녀는 더 이상 논쟁을 하다가는 월원구천의 심기가 다시 흩어질까 염려되었다. 범녀는 병사들에게 오왕부차의 사신을 쫓아내라고 명하고 진군의 북을 직접 쳤다. 오왕부차는 만일 항복한다면 동해의 작은 섬에 유배시켜 말년만은 편안케 하겠다는 월원구천의 제안에 탄식을 하며 울먹였다. 단 함치의 국토도 지키지 못하고 사직마저 계승하지 못하는 내가 살아서 무엇하랴. 죽어서도 선왕과 오자서를 만날 면목이 없구나. 오왕부차는 스스로 칼로 목을 찌르고 오나라의 멸망과 함께 생을 마감하였다. 월원구천은 지난날의 서력을 깨끗하게 씻고 드디어 서주에서 제후들을 소집시켜 패자의 자리에 올랐다. 춘초시대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월나라는 가장 남방에서 일어나 오나라의 뒤를 이어 춘초시대 마지막 패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데 성공한 것이다. 범냐는 구천에게 최대의 공신이 되었다. 하지만 만고불변의 진리를 범냐는 잊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화살을 다 쏜 활은 부러뜨리고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버린다는 것이다. 구천은 범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상장군으로 임명하고 영토의 반을 나눠줄 테니 자신을 끝까지 도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범녀는 곧바로 사직했다. 신이 듣건대 군주가 모욕을 받으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날 대왕께서 치욕을 당하셨는데도 신이 죽지 못했던 것은 참고 기다려 월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오나라가 사라졌으니 신은 그때의 죄를 물어주시길 청하옵니다. 책임을 지고 관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범녀의 말을 들은 구천은 놀라서 만류했다. 과인이 오늘을 맞은 것은 오로지 경의 힘 덕분이요. 과인을 버리고 가긴 어딜 간다는 말이요? 하지만 범녀는 듣지 않았고 그날 밤에 짐을 꾸려 호련히 떠나며 동료 재상이었던 문종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겼다. 토끼가 죽고 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히고 적국이 사라지면 모략과 책략을 내던 신하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월나라 왕은 함께 고난을 견딜 수는 있어도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는 인물입니다. 그대도 지금 떠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참혹한 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 구천은 틀림없이 효용가치가 다한 문종을 제거하려 들 것이니 빨리 피하라는 경고였다. 문종은 고민하느라 병에 걸렸다는 이유를 대며 출근을 미뤘다. 그러면서도 미련이 남아 재상을 직책을 버리지는 않았다. 구천은 범녀가 떠난 것을 알고 분노했다. 그러던 차에 문종마저 출근하지 않자 그의 분노의 표적이 문종이 되어버렸다. 마침 문종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문종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리자 구천은 바로 문종을 잡아들였다. 그대는 7가지 계책을 갖고 있다. 그중 3가지로 나를 도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 나머지 4개는 저승에서 내 아버지를 위해 쓰거라. 나도 그대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또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문종에게 자결을 명령했다. 결국 문종은 범녀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의 지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목숨을 잃고 만다. 월을 탈출, 제나라도 들어간 범녀는 지잡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장사를 시작,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인심을 얻었다. 범녀의 비범함을 알아챈 제나라 왕이 그를 재상으로 임명했지만 고귀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좋지 않다며 금방 물러나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는 호련히 제나라를 떠난다. 이후 범녀가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도라는 고을이다. 도주공이라는 새 이름을 내세운 그는 연로한 나이에도 무역중개상을 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농업과 축산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저장기술을 발전시켜 물건이 많을 때 사싸두었다가 희소해지면 내다 팔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윤을 10%만 남긴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완벽한 인생으로 보이는 범녀에게도 비극은 찾아온다. 바로 둘째 아들의 일이다. 둘째 아들이 초나라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셋째 아들을 초나라로 보내기로 한다. 그러자 장남은 자신이 이 일을 하겠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 일을 셋째에게 맡기면 자결하겠다고 항의했다. 장남으로서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범녀는 장남에게 황금 1천금을 주며 초나라의 오랜 증거인 장생을 찾아가라 한다. 그리고 당부한다. 그가 하라는 대로 해라. 둘째가 풀려나도 아무 이유를 묻지도 말고 그저 황금을 장생에게 주고 오너라. 선비 장생은 초나라 왕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범녀의 장남에게 황금 1천금을 받으며 말했다. 너는 어서 이 나라를 떠나라. 나중에 동생이 살아나오더라도 그 연유를 묻지는 말거라. 범녀의 장남을 돌려보낸 장생은 즉시 초나라 왕을 찾는다. 별의 움직임을 보니 초나라에 해로움이 있겠습니다. 사면령을 내려 덕을 베푸는 것이 그것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초조한 마음에 초나라를 떠나지 못하고 따로 초나라 귀족을 상대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던 장남은 사면령이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듣는다.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이자 동생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 초나라의 왕까지 만나고 돌아온 장생을 다시 찾아간다. 그는 사면령 소문이 장생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이미 초나라 왕실의 사면 계획이 있었지 않았냐는 투로 이렇게 말한다. 이미 사면령이 내려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생은 장남의 의중을 간파했다. 황금을 되돌려달라. 장생이 지난번에 받았던 황금을 내어놓자 장남은 그것을 챙겨 의기양양하게 물러갔다. 장생은 즉시 초나라 왕을 찾아 다시 말한다. 도주공, 범녀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갇혀 있는데 왕의 측근이 주공의 뇌물을 받아 왕께서 그를 살리려고 사면령을 내리실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대노한 왕은 도주공의 아들을 먼저 사형에 처한 후에 사면령을 내렸다. 장남은 동생의 시신을 안고 돌아왔다. 가족은 통곡하며 둘째의 시신을 맞았지만 범녀는 태어났다.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첫째를 보낼 때부터 둘째 아이의 시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 나와 고생을 하며 자랐기에 돈 쓰는데 신중하고 돈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셋째는 내가 이미 부자일 때 태어났으니 돈을 쓸 줄만 알지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모른다. 해서 돈에 미련이 없는 셋째를 보내고자 했던 것이다.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그는 모든 형세를 파악하는 해안의 소유자였다. 두 아들의 기질, 친구 장생의 성품, 장생에 대한 초나라 왕의 존경심 등등을 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둘째를 살리려는 순간부터 그를 살리지 못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자신은 첫째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둘째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처세의 달인 범녀도 운명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범녀는 재상으로 그리고 천금을 거머쥔 재력가로 이 세상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권력과 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떤 한 가지가 높은 경지에 이르면 그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았다. 그것이 범녀가 스스로 정해놓은 삶의 방향이었고 성공과 장수의 비결인 것이다. 자신이 군왕이 아닌 이상 하나의 목적 달성에 결정적 공을 세웠다 해도 이게 그 공은 모두에게 돌리고 자신은 사라지는 게 자신과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세웠고 실천한 것이다. 범녀의 처세술의 논리는 한편 단순하다. 기회가 왔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져 뛰어드는 용기,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모욕도 참아낼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인내심, 그리고 인생의 정점에서 한 계단 내려올 줄 아는 절제와 공존의 철학이다. 감사합니다.